신용대출도 원리금 분할 상환을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어허, 원리금 분할 상환은 보통 우리가 이제 집 살 때 많이 들었던 개념인데 이게 옛날에 집을 사신 분들은요 아마 이자만 내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금융당국이 2016년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은 무조건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바꿨어요. 원금 이자 같이 갚아야 된다 매달. 근데 이제는 신용대출도 원금 이자를 같이 갚는 식으로 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부담이 크냐라고 하면 사실 좀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심리가 뭐냐면 일단 1년 빌려도 1년 동안 내가 투자해가지고 매달 이자만 내다가 요거 한 2배로 불려가지고 갚으면 그거 다 내 거다 이런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우리 흔히 이제 말하기를 행복회로가 돌아가는 거죠. 아 너무 행복하지 그런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 1억 원을 연 3%로 5년 만기로 빌렸어요. 기존 방식이라고 하면 매달 이자만 25만 원 내면 됩니다. 오케이. 연간 부담해야 될 이자액이 300만 원밖에 안 돼요. 자 월급 받아가지고 이자 25만 원 내는 거 뭐 사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땡겨서 투자해가지고 수익 올리면 되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원리금 분할 방식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매달 원금과 이자에서 180만 원을 내야 돼요. 완전 다른 얘기네요. 네네. 이제 시사특공대. 자 오늘도 뭐 할 얘기들이 많고 한데 제가 예전에 저 이제 경제 관련된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뭐 어떤 빅쇼트라든지 아니면 마진콜 뭐 이런 영화들 좋아하는데 그런 영화들 보면 오늘 할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 모기지 관련된 파생 상품들이 워낙 미국이나 이런 데 많잖아요. 상상도 없이 많잖아요. 별별 게 다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레이더들끼리 얘기합니다. 35년짜리 묶어가지고 8천만 달러짜리 뭐 얼마에 사갈래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모기지라고 부르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다들 얼핏 알고 있을 거예요. 외국 같은 데 가니까 막 평생 갚고 그러던데 이런 게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들려주세요. 이게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 라떼는 말이야라고 해봐야 제가 집을 산 게 불과 한 6년 전쯤 돼요. 딱 6년 전으로만 들어가도. 그때만 해도 일단 이제 맞벌이 정도면 한 명은 이제 월급을 쓰고 한 명 걸 다 모으면 대충 한 10년 언저리면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정도 아주 비싼 거 강남에 있는 거 아니고 이건 살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은 더 벌어졌죠. 20년, 30년 모아야 됩니다. 지금 거의 집 사기가 힘들어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금융위원회가 2021년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금융위원장이 이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 30년, 40년 모기지를 도입해서 매달 월세 그러니까 갚아나는 거죠. 내면 30년, 40년이 지나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라면서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 상품 출시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 소득으로도 사실 뭐 부모 금수저 아니면은 돈 없잖아요. 근데 지금 소득으로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라는 제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아까 지금 업소드에 이제 본인 경험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흔히 이제 주택담보대출 낼 때 뭐 10년 하실 거예요, 20년 하실 거예요, 창구 직원이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40년. 그냥 너 평생 이 돈 갚으면 살아. 하지만 집은 살 수 있어. 이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상당히 정착이 돼 있어서 거기는 또 당연히 집은 이런 식으로 산다고 생각할 정도인데 우리나라 기준에서 보면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이게 저는 마련될 거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도 되게 좋은 제도라고 봤거든요. 이게 금리가 싸니까 그나마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금리가 뭐 7% 옛날 8% 이렇게 되면 40년짜리 8%로 돈을 빌려? 이건 정말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싸지니까 가능해졌는데 일단은 여기서 좀 더해가지고 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 대출을 좀 규제하려고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두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갚는 모든 원금과 이자 이걸 다 합쳐서 그게 연봉에 얼마가 되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통 그다음에 카드 회사에서 빌린 거 그다음에 주식담보대출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게 연봉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지금 좀 규제를 하겠다. 뭐 40% 얘기가 막 이러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기지를 장기로 받는다고 해도 DSR 규제가 이제 들어가면 청년층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 미래 소득은 당연히 늘어날 게 예상이 돼요. 하지만 뭐 대충 남자의 경우 뭐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하고 이러면 30살이라고 해봐야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연봉 수준 자체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DSR이 얼마 안 나오는 거예요. 애초에 대출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DSR은 대출 받을 때 당시 연봉을 기준으로 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요거 산정 방식을 좀 바꿔서 이게 뭐냐면
생에 기대되는 소득을 반영을 해서 젊은 층 대출해 줄 때는 DSR을 산정을 하겠다. 아하. 그러니까 젊은 층의 경우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기 모기지 상품과 DSR을 장기 미래의 소득을 이제 반영한다는 걸 되게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는데 이에 대해서 젊은 층이 뭐 환영한다는 반응도 있지만 40년 동안 노예로 살라는구나. 이런 반응도 좀 있더라고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네, 본인 네. 선택할 몫이에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사실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소득은 늘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방안이 나온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1가구 1주택자들 경우에는 다 같이 집값이 안정되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네. 이를테면 내 집이 막 30억 40억짜리 하는 비싼 강남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세금은 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한 20, 30% 다운되면 세금도 줄어들고 그다음 이사 가기도 편하고 네, 큰 집으로 늘리기도 좋고 자 같이 좀 이렇게 좀 하는 모습을 내년에 봤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주택담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신용대출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투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그 장기 모기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청년층한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B2 때문에 신용대출을 좀 조이려고 하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이 B2가 얼마나 심하냐면 그 우리가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식을 빚내서 투자하는 방법이 이제 네.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고요. 보통 마통을 뚫는다라고 네. 표현하는 그. 아예 증권사에서 주식을 담보로 해서 주식을 더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통계로 확실히 잡히거든요. 돈을 빌려서 정말 주식 투자를 했는지. 요게 신용융자 잔고인데 이게 10거래일 연속 계속 올해 들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1조가 넘었습니다. 하하.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주식 투자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만약에 주식을 사면 그날 당장 결제를 하지 않아요. 네. 이틀 뒤에 결제가 됩니다. 요걸 이제 아하. 미수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미수나 아니면 신용했을 때 주가가 떨어져서 담보액이 부족하면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요걸 이제 주식을 잡고서 이제 그 이 사람이 이제 미수를 하거나 신용으로 사는 걸 허용을 해줬는데 담보액이 부족하면 돈을 더 집어넣거나 아니면 들고 있는 주식을 팝니다. 이 담배 매매 규모가요 목요일 날 2008년 이후로 최고로 나왔어요. 이거 위험한 사인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네. 위험한 사인인데. 그리고 신용융자를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증권사도 자기 자본에 얼마만큼만 딱 해줄 수가 있잖아요. 네. 너무 많이 해주면 리스크가 커지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일부 증권사들이 아예 신용융자 거래를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위험한 사인인 거죠. 이미 증권사에서 이런 위험한 사인이 나오고 있고 은행에서도 사실 돈을 빌리는데 주식 투자를 하려고 빌리는지 뭐 하려고 빌리는지 알 수 모르잖아요. 없죠 자세히는. 하지만 네. 대충 보니까 주식 투자하려고 빌리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금융 당국이 이걸 좀 조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 지난해 말부터 고액 신용 대출을 조였습니다. 뭐 금리를 올린다거나 1억 원 이상이 되면 뭐 좀 자제한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줘가지고 더 이상 대출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썼거든요. 근데 새해가 되니까 대출 총량이 다시 늘어나니까 또 어마무시하게 또 신용 대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금융당국이 내놓은 게 뭐냐면 신용대출도 원리금 분할 상환을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어허. 원리금 분할 상환은 보통 우리가 이제 집 살 때 많이 맞습니다. 들었던 개념인데. 네. 이게 옛날에 집을 사신 분들은요 아마 이자만 내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게 분들도 있었죠. 너무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금융당국이 2016년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은 무조건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바꿨어요. 원금 이자 같이 갚아야 된다 매달. 근데 이제는 신용대출도 원금 이자를 같이 갚는 식으로 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부담이 크냐라고 하면 사실 좀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심리가 뭐냐면 일단 1년 빌려도 1년 동안 내가 투자해가지고 매달 이자만 내다가 요거 한 2배로 불려가지고 갚으면 그거 다 내 거다 이런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우리 흔히 이제 말하기를 행복 회로가 돌아가는 거죠. 아 네. 너무 행복하지 그런 네. 생각하면. 네.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 1억 원을 연 3%로 5년 만기로 빌렸어요. 기존 방식이라고 하면 매달 이자만 25만 원 내면 됩니다. 오케이. 연간 부담해야 될 이자액이 30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자 월급 받아가지고 이자 25만 원 내는 거 뭐 사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부담 없이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땡겨서 투자해가지고 수익 올리면 되니까.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원리금 분할 방식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매달 원금과 이자에서 180만 원을 내야 돼요. 완전 다른 얘기네요. 네네. 이거는 다른 얘기지. 예, 이러면 야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이거 감당이 사실 어렵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기대하는 건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신용대출이 좀 줄겠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일단 시작은 고액. 그래서 고액의 기준이 얼마냐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대충 한 1억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그리고 이거 나오자마자 저는 딱 드는 생각이
마이너스 통장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이너스 통장 이건 어떻게 하지? 라고 했는데 그럼 원리금 분할 상환이니까 원리금 계산해서 한도가 줄어드는 건가? 뭐지? 이렇게 했는데 이 마이너스 통장은 좀 계산하기 복잡하다라고 해서 이번 규제에서 빠졌습니다. 일단은 냅두는 걸로. 네, 일단 냅두는 걸로. 마통은. 여러분 마통은 안전합니다. 일단은 냅두는데 이것도 마통은 안전하지 하고 막 또 늘리고 새로 개통해서 지금 뛰어드는 건 위험해요. 네. 지금 주가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어디일까 의심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0.1% 떨어져가지고 3,100 정도. 그래도 아직 3,089네요 오늘. 지금 현재 상황. 그래서 이게 나오자마자 커뮤니티에서 나온 얘기가 야, 빨리 받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열기 자체가 대단한 것도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 6월에 이제 그 양도세 완화 유예 끝나는 거 앞두고 지금 오늘 1월이니까 네네. 아마 2월부터 러시하기 시작해서 3, 4월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다주택자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정부는 6월 1일부터 양도세 강화하니까 네. 당연히 그 전에 팔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실제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부 계산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자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시가 25억 원짜리 주택을 6월 이후에 팔았어요. 네. 그럼 차익이 이제 10억 원이 남긴다라고 치면 기존에는 세부담이 5억 3,1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6월 이후에 팔잖아요? 그러면 6억 4,100만 원이에요. 1억 4천만 원에 손해 보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1억 1,000만 원 정도가 세금이 더 늘어나니까 조금 늦게 팔았다고.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지 조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야 당연히 6월 1일 이전에 집이 많이 나오겠구나. 매물로 많이 나오겠구나. 그 매물이 나오면 당연히 가격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서 가격 안정화가 기대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집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지금 파느니 약간 버티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정책 변화를 기대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버티는 것보다 차라리 파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럼 내가 이 기회에 증여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면서 지난해 아파트 증여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9배 늘었어요. 야, 참 이 애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고마울 수도 있겠네요. 도저히 이게 언제 내 거 되나 했는데 그냥 정부에서 후딱 시기를 땡겨준 입장 상황일 수도 있는데 참 우픈 현실이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정부가 기대했던 게 뭐냐면 아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개인 다주택자 6월 1일 이후로 양도세가 좀 부담이 강화되거든요. 네.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까지 팔았어야지 좀 부담이 덜한 게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난달에요. 법인 주택 매물이 5만 건 넘게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법인 입장에서는 이걸 기간을 넘기면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그 보유세 부담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 법인에 대해서 주던 혜택을 다 이제 없애버렸거든요. 네, 하나씩 다 없앴죠.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왕창 매물을 내놓은 거예요. 오케이, 봅시다. 그럼 5만 개 나왔다. 매물이. 이 매물이 나왔으면 당연히 가격이 이제 떨어져야 되잖아요. 더 오른 걸 알고 있는데. 이걸 다 개인이 그냥 받았어요. 왜 받았냐?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이른바 이제 패닉 바잉 수요가 법인이 던지는 매물을 법인이 이렇게 매물을 내놓으니까 좀 지켜보다가 사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회다. 이거라도 잡자 하는 개인 수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5만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법인이 던진 주택의 92%를 개인이 사들였어요. 근데 기자님 정말 소름 끼치게도 주식시장하고 똑같은 패턴이네요. 주식시장에서도 기관, 외국인, 연기금 다 던졌거든요. 연말부터 올 초까지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또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비율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더 오르고 말고 상관없이 국내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가격이 높아지면 무조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우리 개미들, 일개미, 병전개미, 여왕개미들이 다 받아냈잖아요. 지금 이것도 법인들이 쏟아내는 무려 5만 개나 되는 거를 그래도 부동산 안 떨어질 거야 하면서 개인들이 다 사들였다. 이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약간 소름 돋는 게 그래서 주식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해피엔딩이잖아요. 주가가 올랐으니까. 근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게 해피엔딩인가요? 아하, 그 부분은 명확한 차이가 있네요. 네. 시장 자체의 목적과 방향성이 완전 다른 시장이니까 두 개가. 사실 물가 상승률만큼만 딱딱 올라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게 제일 좋죠. 떨어지는 건 위험하고. 급락도 안 좋아요. 급락도 너무 안 좋죠. 안 좋으니까. 물가 상승률에서 한 1, 2%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살짝 더 오르는 것까지 받아줄 수 있죠. 우리가. 그 정도로만 오르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제일 좋은 이제 부동산 대책의 결과가 될 텐데 지금은 대책을 내놔도 오히려 급등하는 장세가 연출이 돼서. 참. 기자님,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이 귀를 쫑긋하면서 듣고 있어요. 우리 성동초등학교 대단한 지호, 성동초등학교 한지호 군
저는 아저씨 라디오 중에서요 경제 이야기 해주는 고란 기자님 이야기가 제일 재밌어요. 이 친구 4학년이거든요. 저는 나중에 꼭 미국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요. 구체적이네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돈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뱅크 아메리카는 굉장히 뭐 일이 많죠. 세계의 돈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싶죠. 혹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페드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연준이랑 헷갈리는 거.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그러네 그것도. 또 혹시 연방준비위원회랑 헷갈리는 게 아닌지.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중앙은행이잖아요. 미국 중앙은행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지옥은 미국의 지옥군이 우리 친구들도 만나면 주식 이야기해요. 우리도 지금 주식 공부해야지 어른 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느낌표 2개. 학교에서도 경제 공부를 시켜줘서 아주 유익해요. 느낌표 2개라고. 자, 오늘 그 주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다양하게 해봤는데 다른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OTT라고 불리는 건데 이제 오버 더 톱이라고 우리가 셋톱박스 설치해서 보는 IPTV가 아니라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그냥 인터넷으로 보는. 네, 그냥 온라인 동영상 미디어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디즈니 플러스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이 뉴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넷플릭스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가입자가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 최대의 수혜자죠. 엄청나죠. 이게 2017년에 1억 명 넘었거든요. 근데 3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늘어난 가입자 수가 3,700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찍었어요. 그럼 가입자 증가 1등 공신이 어디냐라고 보면 아시아 태평양. 이게 우리나라 들어가 있죠. 이게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하는데 아시아 태평양에 지난해 유료 가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 늘었습니다. 잠깐만, 증가된 부분이 57%라고요? 네. 증가폭이 57%. 이게 그러니까 이제 누적 가입자 규모로 보면은 사실 다른 북미나 유럽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요. 근데 이 증가폭, 성장세 아시아 태평양이 가장 뚜렷합니다. 이 숫자가, 이 지표가 만약 우리 SBS의 재무 지표였다면 저희는 이제 연말 보너스로 한 5, 6천 받는 거거든요. 이게 57%면 대단하죠. 이런 숫자는 제가 20년 동안 본 적이 없는데 대단합니다. 사실 그 가입자 수가 이렇게 됐고요. 이게 매출로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24% 늘어난 한 27조 6천억이고요. 사실 넷플릭스도 미디어 기업이잖아요. 근데 SBS의 지난해 매출은 얼마일까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아무튼 여기는 이제 27조 6천억이고 무려 영업이익은 76%나 늘었습니다. 영업이익 이게 진짜 물건 팔아가지고 얼마나 벌었느냐 이거잖아요. 영업이익이. 그렇죠. 이게 76% 늘었어요. 아니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이게 저는 미디어 그룹이 5조 원씩 벌거든요 1년에. 네, 정말 부럽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76%다? 네. 대단하죠. 이 시장 지금까지는 이제 넷플릭스가 어쨌든 독주라고 볼 수 있는데 강력한 경쟁자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하려는 거 아닙니까? 강력한 경쟁자가 바로 디즈니 플러스. 이 디즈니 플러스는 그 디즈니사가 출시한 이제 그 OTT 플랫폼이잖아요. 여기는 일단 이른바 그 오리지널 콘텐츠라고 해야 되나요? 갖고 있는 콘텐츠가 어마어마합니다. 디즈니, 마블. 일단 역사도 길고 시리즈가 많고. 게다가 최근에 이제 워너까지 인수를 해가지고 뭔가 이제 라인업이 공룡이 됐죠, 아저씨. 정말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 이게 넷플릭스를 이길 수 있냐 없냐라는 얘기가 많이 오고 갔었는데 2019년 서비스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 세계 가입자가 8,700만 명이에요. 넷플릭스가 이게 몇 년 동안 이룩한 가입자 수를 단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이뤄낸 겁니다. 엄청나죠. 아무래도 이 마블이 큰 공을 세운 것 같아요. 여기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넷플릭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디즈니가 넷플릭스에 들어갔던 자기네 콘텐츠를 지금 슬슬 다 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 지나면 넷플릭스에 있는 자기 콘텐츠가 다 이제 없어지니까 디즈니를 다 빼버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되게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예요. 그렇죠.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OTT 플랫폼에 보면 국내 OTT, 토종 OTT도 있잖아요. 네네. 사실 좀 웨이브 미안해. 웨이브. 네. 좀 약간 사실 민망합니다. 네. 아니요, 수치는 얘기하지 맙시다. 네, 민망해요. 민망한데 여기서 반대로 보자면 콘텐츠 제작 있잖아요. 네. 여기는 오히려 지금 특수를 맞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즈니가 다 자사 콘텐츠를 빼버리잖아요. 넷플릭스에서. 네. 그럼 넷플릭스는 자기네 콘텐츠를 채워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늘리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지난해 12월에 이제 넷플릭스 공개된 스위트홈. 네. 요거를 2,200만 명이 봤대요. 지금까지.
2,200만 명 갔다. 저도 그중 한 명이네요. 자가격리 기간에. 네.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제작하는 것보다 이 국내에서 제작하는 이른바 K 콘텐츠가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제작비가 우리 기준으로 뭐 회당 10억이다 이러면 오우야. 우리 기준이 큰데. 근데 그쪽 기준에서 봤을 때는 싼 값에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K 콘텐츠 투자가 늘어난대요.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 콘텐츠에 투자한 게 무려 7,700억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콘텐츠 관련 기업들 주가가 날아가죠. 일단 플랫폼인 뭐 SBS나 기타 등등의 이런 회사는 좀 그런데. 네, 아니 저희도 괜찮습니다. 지금 주가 많이 올랐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게 있어서 이제 콘텐츠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 분야에서 제가 아까 온라인 동영상 쪽에선 토종이 안 먹힌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웹소설과 웹툰 이건 우리가 1등입니다. K라는 말 붙일 필요가 없어요. 네네. 웹소설도 웹툰도 네. 우리가 오리지널입니다. 대한민국. 웹툰은 네이버가 1등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네이버가 그 세계 웹소설 플랫폼 1위 기업을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